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2명을 바꿨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박수현 후보랑 붙어서 떨어졌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김포에서 낙선된 인사지요. 대통령실이 낙선자 구제하는 곳입니까? 애당초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낀 것은 대통령 윤석열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총선 참패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 모든 참모들이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요.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구나. 싹 바꿔야지. 완전히 바꿔야지. 그랬는데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속지 맙시다. 이제 더 속으면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제가 좀 휴가 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했는데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어제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별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붓기가 빠지는 대로 곧바로 똑바로 여러분들 쳐다보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하니까 좋은 점 하나는 있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소리가 좀 더 자신이 넘치고 그런 건 있는데요. 아침에 어제 방송 보시고 몇몇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은주님, 앵커님과 선글라스가 한 몸처럼 찰떡같이 어울려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더 멋져 보여요. 또 반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보스형님 TV, 솔직히 어제 선글라스 끼신 앵커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백윤발처럼. 아이고 참, 저도 어제 선글라스 끼고 방송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매님, 솔직히 우리 대장님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제 보니 정말 잘생기셨더군요. 아주 멋졌습니다. 어매님, 이건 칭찬 아닙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좋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좀 섭섭하려고 그럽니다. 윤우현님, 백운기 앵커께서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 보고 70년대 군 생활할 때 야전 포병 사령관을 뵙는 듯해서 거수경례를 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힘을 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 하시면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구독이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댓글 많이 남겨주면 제가 소개해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김무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고의 방송 청취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자 100만 정어리 힘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최고의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르른 날님, 오늘은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에서 시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고속버스 타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탁 음악 들으면서 주변에 펼쳐지는 산천을 바라보며 고속도로 달릴 때 그때 참 좋죠. 예, 푸르른 날림 조심해서 오시고 버스 안에서 들으실 때는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들으시죠. 크게 들으시면 또 옆에서 그거 뭐냐 너무 재밌다 나도 구독하자 그럴 수도 있고.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전예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그 합당은 언제 해요? 예,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인 아마 5월 2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은 크게 4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가실 분들은 또 민주당으로 가시고 소수정당 출신 분들은 아마도 당내 의논을 통해서 소수정당으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 출신 두 분의 당선인은 아마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거취를 결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서미화 당선인의 말씀을 보면 조국 혁신당에 갈 것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고 갈 생각도 없다라고 일단 개인적 의사를 밝히셨어요. 뭐 관심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당해서도 열심히 잘 또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안 합니까? 저희? 세 분 인사 안 했나요? 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아, 또 김유정 의원님이 저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선글라스 썼다고 한 방 먹이시는 거죠? 네. 네. 아니 저희 총선 이후에 처음 봬요. 저는 앵커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 회복되실 때까지 저희도 다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는 걸로 할까 제안을 제가 가급적 드리기까지. 선글라스 얘기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했냐 그러는데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고요. 나이 들면 이제 좀 처지잖아요. 저는 휴가를 좀 진작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쉬어서 선거 끝나면 좀 쉬어야지 했는데 또 오랜만에 쉬면 좀 그냥 쉬게 놔두지. 뭐 너 그 눈밑이 너무 처져가지고 그거 지방 빼야 된다. 그게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얼굴 생긴 대로 막 하는 거 아니다.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저 이런 거 별로 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하죠. 제 후배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또 가족들도 그래 그 뭐 시청자에 대한 예의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그러면 상담을 해보자 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정을이야. 네. 그래서 막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정월이라고 그러면서 뭐 금방 뭐 며칠 안 걸리고 그래서 저 원래 이거 정말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근데 뭐 좋은데 이게 붓기가 빨리 안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이 선글라스 벗으면 팅팅 부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 뭐 이 말씀에 또 마음이 거기에 약해지셨네요. 제가 흔들렸죠. 제가 원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추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됐죠? 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예. 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서 섰으면 좀 제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든지 그냥 질문 하나 받고 됐죠? 되기는 뭐가 돼? 1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처음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대통령이 과연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맨 처음에 총선 그렇게 참패했을 때 바로 나온 게 뭐였어요? 총리 사퇴한다. 장관들도 뭐 몇 명 바뀐다. 뭐 복지도 바뀌고 뭐 의사 문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모들 다 일괄 사퇴한다. 비서실 바뀐다. 국정 쇄신한다. 인적 쇄신이 우선이다. 뭐 금방 바뀔 줄 알았어요? 2주가 가도 한 놈도 안 바뀌어? 이건 뭔가? 사람이 없는가? 하기야 뭐 누가 하자고 해도 할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바꾸는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누가 정무수석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무수석이 지난번 한호섭이었죠. 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거기가 아마 용산의 의중을 반영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뭔가 선거의 그림을 좀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그림대로 안 됐으니까 책임을 물어서 교체했나 보다.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참모들이 일괄 사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누가 일괄 사퇴라고 얘기를 했나 따져보니까 분명치 않아요. 그래요. 예. 비서실장하고 총리가 사퇴하겠다 그 얘기는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참모를 바꾸는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황상무는 문제의 발언을 던져놓고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를 없앤다는 얘기도 슬그머니 흘러다녔어요. 그래서 한때 중간에 그것도 언론 플레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만 법률수석이라는 걸 대신 신설한다. 이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뭔가를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왜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는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정무수석 새로 임명이에요. 그럼 이 정무수석 얘기만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니 기업인 출신 경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 점에서도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 정무수석은 또 누가 추천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저께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자기하고는 같이 일해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쓴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쓴다. 누가 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그럼 정무수석은 좀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해서 정진석 실장이 추천한 사람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것도 밝혀진 바가 없죠. 그리고 그냥 굽네 치킨 창업주다 이 얘기 외에는 19대 보궐선거 들어와서 19대 20대 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낙선을 했고요. 사실 잘 몰라요. 의원들도 모르고 특히 정무수석이 대야 관계, 국회 관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바른정당에서도 있었고 유승민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결이 다른 인물이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는 있는데 대통령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분을 그렇게 추천을 해서 정무수석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발탁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한 건지 대통령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제 저는 뭐를 유심히 봤냐면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수 쪽 언론이라든지 또 쓰레기 종편들은 완전히 바뀐 대통령 확실히 바뀌었다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뀐 것 같이 보입니까? 이제 생쇼를 했는데 오전에 비서실장 오후에 정무수석 나와서 이제 직접 소개를 하고 그게 그렇게 감동적입니까, 전희연 대변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점수를 주자면 저는 한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나름대로는 뭔가 본인이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의 방식뿐만 아니라 소통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서실장 인선을 해놓고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면 국민이 이해할 거다. 야당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질문을 2개 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 변화입니까? 저는 그걸 대단한 변화라고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안 했으니까 질문 2개를 받은 것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 부분도 참 의문이에요. 또 하나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소통은 순시나 일방적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 3월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좀 반대 여론을 들어서 천천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조감도를 펼쳐놓고 본인이 지시봉을 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일까요? 이건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순시나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형식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됐지만 내용 자체가 틀려서 국민들이 반감을 보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던가 지금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쇄신이다, 협치를 위한 의지다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30점을 주는데 왜 30점이냐? 빵점이 아니라 본인은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0점, 그러나 마이너스 30점이나 마이너스 70점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을 앞에 두고 계시니까 많이 너그러워지신 것 같은데 저는요. 어제 그걸 보고 어떤 점이 좀 분노에 가깝게 감정이 들었냐면 또 국민을 저렇게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본질을 봐야죠.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다 바꾸겠다 아니었습니까? 그 다 바꾸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정 기조도 바꾸고 같이 일할 사람도 바꿔서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물러난다. 그러면 이제 뭐 강요들도 다 바꾸는 모양이다. 그리고 비서실 참모들 다 물러난다. 아, 그러면 전면 개편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사기의 초기 수법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할 것처럼 보이죠. 막 대규모 프로젝트를 막 발표하고. 그런데 실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그런 사기꾼들은요. 맨 처음에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줍니다. 2달까지도 주기도 해요. 석 달부터 소식이 없어요. 찾아가 보면은 사무실 문 닫아요. 아니 참모들 다 바꾼다고 했는데 그때도 다 뭐 참모 비서실 일괄 사퇴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가로 열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안보실은 제외. 안보실이 왜 제외가 됩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 지금 그쪽 아닙니까? 근데 그쪽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이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이제 다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딱 달랑 정무수석 하나 바꾸는데 그걸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윤석열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이? 야, 대통령이 나와서 소개를 하네. 뭔가 바뀌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제 바뀐다고 이제 쓰레기들이 써있는 거예요. 어? 그게 바뀌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지. 이걸 사기라고 그럽니다. 개사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딱 소개하고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질문 있어요? 딱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됐죠? 되기는 뭐가 돼? 17개월 만에 나타나놓고 뭐가 바뀐 겁니까? 어제 하도 그 모양이 내가 참 언짢고 가짜나서 그 모양만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소개하는 건 나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기자들 질문 받는 태도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신입수석하고 네. 궁금한 거예요? 없겠어요. 얼마 만에 나왔는데 윤경호 소장님. 근데 어제 보면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전 나중에 봤습니다만 4가지 질문이 뭔가 했더니 국정운영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기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면 뭐 얘기하랍니까 이거고 국회와의 소통 뭐 강조하고 싶은 게 뭐세요? 총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왜 저 자리에 정말 가장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 김건희 당신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그 논란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왜 매를 때렸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 왜 안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또 질문도 약속 대련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일각에서는 있었나 보죠. 약속 대련보다도 기자들이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뭐 또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조금 더 제 후배 기자들을 제가 좀
옹호를 해주자면 질문해봐야 뻔한 얘기 나올 거니까 또 추상적인 얘기 나오고 말 거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그 어제와 그제 사이에 어제와 오늘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이 또 회자가 좀 됐더만요. 그래서 전 그 어느 매체에서 보도한 거야? 그랬더니 TV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일보가 써주고 저 대통령이 받고 뭐 또 다시 그렇게 써주고 그렇게 합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이제 참모들 얘기라면 이제 썼죠. 근데 정말 정치할 줄 모른다. 우선 첫째는 저 비서실장 인선부터 오후에 정무수석 인선까지 나와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게 맞나? 총선 끝나고 지금 12일 만인데 그 사이에 그 4월 16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했던 12분짜리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 저에게 이렇게 질책해 주신 거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변하겠습니다. 그 말을 국민들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지나갔고 나중에 뭐 반성, 사과 이게 뭐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주워 담았던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나와서도 처음 그거부터 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닌가. 그게 매를 때린 국민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두 번째는 총리 인선, 그다음에 비서실장 인선, 정무수석 인선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지금은요 야당과 막후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감히 내뱉을 거면 국민이 때렸던 매를 그 매라는 게 표현된 건 결국 야당을 밀어준 걸로 표현이 됐으니까 야당과 막후 조율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막후 조율이라는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저께 오후 3시에 정무수석하고 이 대표 비서실장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다면서요. 근데 불과 몇 분 후에 새로운 정무수석 발표를 해버리고 그거 걷어차버린 셈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도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거니까 야당과의 막후 조율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끝나고 바뀐 게 뭐냐 너희들 라는 얘기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조언할 참모를 앉혀야죠. 야당과 협치를 해봤어야 하죠. 이런 걸 조언할 참모가 아니라 아니 한술 더 뜨는 비서실장을 앉혔으니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바뀌었냐, 바뀌는 이거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뀔 거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계속 국민은 속게 되고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저께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 얼마 만입니까?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 못 알아줬다. 국민들이 잘못했다. 이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몽둥이를 때렸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를 하겠어요. 그건 그 정말 웃기는 소리고. 그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으면은 본인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를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개하고 질문 없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자회견인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자회견이요 아니요. 이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1월 18일 날 도스태핑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뒤로 지금 처음 나타나가지고 비서실장, 오후에 정무수석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였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4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23%로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후다닥 놀라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23%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25%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떨어진 수치여서 사실은 뭐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 상황이면은 내각 총사퇴하는 게 맞는 것인데 23%라고 하는 거는 취임 후 최저치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쯤 되면 4시간 뒤에 전원으로 사실은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그 뒤에 4시간 뒤에요. 기자들 앞에 처음 서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바로 국민을 대하는 거라는 그런 태도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총선 전반에 관한 것, 실패에 대한 사과 정중히 다시 한번 하고 그 뒤에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일련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더 실망하고 공감 능력이 진짜 없구나, 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23%가 나온 거 아닙니까? 9일 뒤에.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곁들여서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 비서실장 뭐 이렇게 하고 직접 소개해 드리고 상황 설명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두 발언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맞는 건 맞는 건데 국민들하고 조금 더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중요한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인이라는 것 외에는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비서실장이 했던 역할들과. 정말 그 비서실장들이 도대체 대통령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죠.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조차도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맨날 경험을 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은 당원 100% 규정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 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오늘날 이렇게 만든 사태의 주역이었고 온갖 막말로 국민들 또 야당과 그 가슴에 멍들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랬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민심을 저부터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에 그 말했던 바에 맞춰서 하는 행동인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도저히 정치하겠다는 대통령이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건 똑바로 하는 정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른 야당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지금 했다는 것으로 정치인 싫어하는데 정치인을 비서실장 했다는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종편들 주장은. 대통령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직접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 변화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 평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마치 변한 것처럼 쇼하는데 안 변한 거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지요. 아까 전희연 대변인께서 30점 준 것 가지고 지금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디올 숫자로 100이에요. 디올배. 디올배님. 30점이요? 3점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몇 점 만점인지 얘기하세요. 1000점 만점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마이너스 300점. 소통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GABSHIK 갑식님이시구나. 앵커님 옆으로 기어다니는 꽃게보고 앞으로 기어가라고 하면 바뀔까요? 태정태세 비욘세님. 건들거리고 거들먹거리고 모가지는 불안 증세로 늘 도리도리 정신은 혼미 술이 덜 깨서 숙취장렬 걸핏하면 경로로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이 땡땡땡의 모습이다. 참 어제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머리가 나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자구나. 국민이 그렇게 엄중하게 꾸짖었으면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이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다행히 오후에 이렇게 집에서 보면서 라이브로 그거를 봤어요. 라이브로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만 보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현장을 못 볼 수 있는데 라이브로 보면은 짜투리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거기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질문 없죠 하면서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더 받겠습니다 해서 겨우 한 2명 받고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회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무슨 짓인가 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좀 심상치 않게 본 게 참모들 말을 안 들어요. 소개를 하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대변인이 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가운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가운데로 와서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참모들 의견을 존중을 안 해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대통령님 좀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편하게 하지 뭐. 오늘 정부수석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저렇게 옆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가운데로 와서 마이크로 하시죠. 그럼 가운데로 와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가려다가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질문 기피증이 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론은 하는데 제가 만약 기자였다면 저기서 야당과의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고 최상병 관련 특검법과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질문이 나올까 봐 빨리 질문을 받는 흉내만 내다가 들어가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참모가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짜증이 확 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추론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가운데 서면 질문 또 날라올까 봐. 또 올라올까 봐. 나 지금 이렇게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 빨리,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먹방이라는 것도 민생 문제 해결하기 어려우면 시장 가가지고 사진 빨리 찍고 끝내는 게 그런 이벤트인데 이걸 이제 극장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고 야당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론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에서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메시지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 이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기조는 맞는데 메시지를 쓰는 참모들이 메시지를 못 써. 어렵게 써서 그래.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나는 옳은데 내 주변 참모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참모 몇 명 바꿨으니 이제 되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굉장히 오만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태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30점 드린 거 너무 후하다고 하셨는데 만점 만점에 30점이라고 정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300점으로 정정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빨리 수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30점 넘으면 아니 아까 대통령 모습을 보면 가운데로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김수경 대변인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너무나 오랜만에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선 거지만은 국민 앞에 서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가운데 마이크 앞에서 다만 몇 마디를 하고 가더라도 좀 정확하게 좀 진지하게 정중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웃으면서 막 겸연쩍은 그 미소를 날리며 쭈삣쭈삣 하다가 대변인이 얘기를 하니까 아 뭐 편하게 하죠. 뭐 본인만 편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죠. 소개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웬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네. 나 소개만 하고 빠지려고 내가 지금 이 소개까지 하는 게 어딘데. 소개만 하고 빨리 빠지려고 했는데 무슨 질문이야. 그리고 정무수석 임명한 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기자 타박하는 내용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변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여전히 없고 뭐 지지율 좀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내려와서 소개까지 하는데 그런 게 뿌리 깊게 지금 가슴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금방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격식을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 정무수석을 발표하는데 인선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한다. 그래요. 전 그걸 처음 봤어요.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들을 데리고 와서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급을 과거에도 존중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오후에 나온 거는 정말 아무 원칙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이제 그 연결해서 우리 김희정 의원님 언급 중에 진지하고 정중한 자세를 했어야 된다. 전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평소의 모습이 저러니까. 생쇼를 하는 거죠. 정무수석이라든지 두 사람 할 때 왜 내가 가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하고 해보면.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기자들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대통령과 참모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가 유추가 돼요. 상상이 돼요.
뭐 얼마든지 반말할 거고 얼마든지 다 잘라버릴 거고 이를테면 뭐 장관들하고 하는 회의에서도 98%를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태도 아까 단 하나도 참모들의 얘기를 존중 안 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 모습에 그대로 저는 투영이 되니까 그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제가 저는 가끔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포장을 해서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경로가 아니고 막 그 비인격적인 언사라고 그럴까? 막 우리가 흔히 그래도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면은 이런저런 상스러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 하는데 야 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천박한 인격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자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이 이제 곧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래도 국민들 덕택에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제 저희가 앞부분도 최고위원회에 다 공개했고요.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윤영덕 공동대표께서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들 다 답변을 했고 또 대표께서 직접 일어나서 국민과 언론께 감사드린다라고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당대표도 이렇게 국민께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고 또 언론의 불편한 질문을 다 답변을 다 했습니다. 하나도 기피하지 않고 거의 끝날 때까지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런데 지금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총선에서 참패해서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야 총선에서 보여진 이 무거운 민심 회초리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냐. 너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 어떤 의자 다룰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영수회담 실무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합니까? 그래서 광고 중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라는 광고가 있던데 앞뒤가 전혀 다른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어제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오만하고 앞뒤가 다른 모습에 더 실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웃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실실 쪼개는데 그거 보면 정말 더 국민들이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보수 형님 TV 지금 웃을 때냐? 국민은 우는데 저런 모습 보면 웃으면 복 안 올 것 같아요. 어제는 웃으면 분노 옵니다. 쪼사루스 조형래님 진짜 대한민국 더 이상 무너져 내리기 전에 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어요. 슈퍼챗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어제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소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대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막 솟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렇게 나라를 같이 망쳐놓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면면을 한번 봅시다. 정진석 비서실장 어떤 사람이에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과연 지금 총선에 분노한 민심을 바탕으로 뭔가 국정을 바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은 기자 출신이에요. 한국일보에서 기자를 한 15년인가 했는데 그대로 이제 정치를 들어갔는데 진짜 정치할 줄 알았어요. 저하고 기자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정성모 씨라고 내무부 장관도 하고 그랬죠. 그 기자 시절에는 뭐 일화도 좀 있었어요. 민취업 취재를 하는데 한국일보 그때 사건 기자였는데 아버지가 현직 내무부 장관인가 치안국장인가 할 때였는데 경찰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현직 기자인데 아버지가 그 경찰총 책임자인데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한테 얼마나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쭉 국회 정치를 했죠. 윤석열을 정치에 끌어들인 것이 정진석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검찰에 있을 때 만났는데 야 우리 서로 친구 먹자 이래가지고
친구를 하고 했고 정진석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아마 정진석이 대표였을 거예요. 그때 당심, 민심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도 앞섰어요. 근데 당심을 그냥 강하게 하는 그런 당규를 만들어 가지고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됐어요. 친윤 중에 친윤인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맡긴다면 그게 화합이고 협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육모방망이 사건도 있어요. 육모방망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TK 자민련 남아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진짜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네? 2017년 5월인데 2024년 지금 4월에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를 뽀개야 됩니까? 본인이 비서실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부적합한 인사라는 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윤심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 막 올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폭망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했는데 또 오늘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하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변덕스러움과 여차하면 배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로 길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지금 소원해진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한 것 때문에 이런 거 못 막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해라라고 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 대일 구류개거 했을 때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제발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뭐 1심 징역 받고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과연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총선 패배하고 뭔가 민의를 받들겠다고 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민심과 달리 갈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완전히 여전히 오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23%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파하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현희 대변인 두 사람 일단 저거는 맞겠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 뽀개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뽀개기 전문가들이 모였구만요. 나라 뽀개겠네. 저는 왜 굳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게 징역 6개월 1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야당의 반발이 뻔한 데도 했을까라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싶은 욕망을 아직 못 버렸기 때문일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정진석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당선인과 계속 갈등 관계를 빚었던 이준석 전 대표를 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다선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 당시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고 할 때 비대위 체제에서 룰을 당신 100%로 바꾸면서 이른바 비윤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민심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영악하게 당을 장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중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라던가 민심을 받아들이는 비서실장 인선보다는 지금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던가 최수근 상명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진압할 수 있는 중진을 인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지역구에서조차 인정 못 받은 외면받은 사람을 비서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히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예. 또 뭐 덧붙이자면 저는 정무수석도 그래요. 그러나 정무수석은 뭐 제한적인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거 다른 비서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 써라. 평소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인사위원장을 겸임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인사 권한을 우리는 국민들이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거의 집행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비서실장이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자기 사람 얼마나 쓰고 싶었겠어요. 소수 지지에 겨우 당선됐는데 TK 껴안으려고 김진권이라는 정치인을 썼던 유명한 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근데 지역구에서조차 외면당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선거 끝난 지 불과 12일 된 상황에서는 이건 낙인이에요, 낙인. 근데 그걸 무시한다? 저는 그거부터 상당히 정말 유감스럽고 씁쓸한 맛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밸런스 게임을 해야 되나. 애초에 처음에 딱 뭐 인사 하마평에 오르내린 사람들 중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진석, 이동관 누구 선택해야 됩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안 된 거를 오히려 그나마 낫다고 해야 될까요? 국회도 알고 부의장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 고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할 거는 비대위원장 시절에 특히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보수 패널들, 참칭 보수 패널들 출연시키지 말아라고 언론사에 공문 보냈던 사람이 정쟁석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 뭐 후배들 뭐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일성으로 했던데, 그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기자 출신 정치인이 본인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비판적이고 불만도 많았을 텐데, 더군다나 언론인 출신이면서 당의 비판적인 그 보수 패널들을 향해서 조치하라는 식으로 그런 공문 보내고 했던 그런 비서실장인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이 특히 언론관에 대해서, 그러는 사이에 총선 끝나고도 MBC에 대한 징계, 바이든 날리면 징계, 뭐 방심위 징계 막 이런 것들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야금야금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맥락을 같이 였던 언론인 출신의 비대위원장 출신의 비서실장이라 심각하고요. 사실 총리보다 어쩌면 비서실장이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도. 한덕수 총리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많이 되죠. 슈크림님이요. 대한민국 국민들 뒤통수 뽀개질라. 철모 쓰고 다니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선을 할 때 기준이,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혼이 났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인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추구하는 바가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를 살리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진지하게 기대를 버렸습니다만,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분명히 조만간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조용한 퇴진.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을 달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그냥 보냅니까? 그건 안 되죠. 나라가 그렇게 반드시 잘못한 것은 죄를 묻고 벌을 받아야죠. 이채 양명주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는 믿지만 윤석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담을 걱정하는 겁니다. 회담 앞두고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몇 분 전에 뭐 어제도 보니까 보수 쪽 패널이 아니 뭐 정무수석이 만나기로 했는데 정무수석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뭐 야당에서 비판하고 그런 브리핑을 하냐 그러는데 노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먼저 야당이 몰랐으니까 비난한 거 아니에요. 야당한테 전화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정무수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무수석하고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죠. 이걸 못해요? 그 얘기를 못 받고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바꿔버리니까 그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거지. 안 그래요, 김주정 의원님? 아, 그렇죠. 정무수석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정해갖고 내려온 겁니까? 어저께 갑자기 임명해서 대통령이 자 통째로 의원으로 정했어.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다 내정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야당하고 19일 날 제안을 했는데 이분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러면 현재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 다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 상황에서 정무수석 오후에 지금 발표할 예정이라서 여차저차 합니다라는 그 전화 한 통 하면 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거 뭐 제안은 근사하게 뭐 거창하게 해놓은 것처럼 하더니 실무 협상이 깨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야당 걱정하면서 화나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항상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정무수석도 결국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금 명예훼손으로 징역까지 1심에서 나온 비서실장 아래에서 어떻게 정무수석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 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홍준표 수석은 사실 기자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데 이분이 사실 뭐 야당과의 교류가 많거나 야당 인사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정무수석이 바꾸기 때문에 영수회담 실무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대통령실에서 해버리면 이거 정무수석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이 온다 한들 야당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참모 한두 명 바뀐다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대야 관계를 망친 주인공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안 바뀌고서 야당이 환영하지 못하는 인사들만 임명한다고 여야 관계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본인부터 다시 돌아봐야 된다. 참모 탓하기 전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우님, 윤석열 TV 나오면 기분이 좋다가도 화가 납니다. 어찌했을까요? 주택가가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주우님이 분노 조절 장애면 저도 분노 조절 장애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일단 안 바뀔, 윤경호 소장님은 혹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글쎄, 정진석이라는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바뀌기는커녕 끌끌끌. 그래서 저는 이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 얘기하셨나요? 23%라는 지지율 보고 놀라서 화들짝 전화했다. 영수회담도 결국 사진 한 방 찍고 마는 걸로 결과가 뻔해 보인다. 또 하나 총리 인선 미뤄진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시간 걸릴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총리 인선도 기다려봐야 뻔할 것 같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내지는 윗돌 아랫돌 운운하는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나물의 그 밥으로 또 갖다 놓고 그렇게 3년을 지금 버티려고 가는 거구나. 왜 그럴까? 결국 그 머리밖에 안 되니까, 그 태도밖에 안 되니까. 결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키 크는 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율적인 강제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 25만 원 지급하는 거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 좀 더 센 이야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도 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만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를 대통령이 실천하라고 내놓았더라고요. 그 10가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첫 번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하면 수용해라. 두 번째,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하면 수용해라. 세 번째는 민생회복 과학기술 예산 복구 추경 편성 동의해라. 넷,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해라. 다섯,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해라. 여섯,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약속한 거 실천해라. 일곱 번째, 김건희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했던 거 실천해라.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술 좀 그만 처먹어라. 그 다음에 맨날 극우 유튜브 보고 뭐 천공 보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거 좀 그만 봐라. 그 다음에 10번째로 이제 대통령실 안에 극우 석양 인사 김건희 인맥 이거 정리해라. 이렇게 10가지를 내걸었던데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답을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제 생각은 그런다고요. 거의 다 어렵지 않을까요? 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뭘 바뀌고 지킬 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미 오늘쯤은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이기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오잖아요. 그럼 외교 관례상 이쪽에서도 대통령 혼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데뷔전이 되는 거죠. 지금 작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래로. 그러니까 또 그 중간중간에도 사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명품백 만났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그 여사자 안 넣었기 때문에 행정지도 받는 그걸 통해서 또 간간히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계속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면에 늘 등장한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느꼈고 또 투표도 몰래 도둑 투표했지만 다 그것도 보도가 돼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숨어 있다고 해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 방문에서 어떻게 이제 뉴스에 등장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조 대표도 이제 시작인데 아마 10가지, 20가지 아마 요구해도 입이 아프다는 거 우리처럼 입이 아프다는 거 곧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그렇게 컸고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요인인데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설득을 못하거나 일부 참모들이 초기에 했던 제안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의 정리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관여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극우 유튜버 본다라는 소문은 예전부터 많았었거든요. 전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끊기 굉장히 힘들 거다.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찬양하고 야당에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식이라는 그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저 10번 말씀이잖아요. 지금 김건희 뭐 그 여사 인맥 인맥 정리.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그 총리하고 비서실장 하마평 나왔을 때 양정철, 박영선 두 분의 이름이 거명이 됐을 때 공식 라인에서는 그런 바 없다라고 인사, 비서실장 뭐 전부 다 그 인사 홍보 라인에서 모른다라고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니야 그거 맞아 라고 계속 소위 비선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계속 또 언론에 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도 격려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거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10번째 넣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는 지금 체험해버렸죠. 기대도 안 하지만 살려면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국 대표가 한 얘기 10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일이라면 우선순위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결과가 뻔할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역풍 맞아요. 배석자 없이 만약에 두 사람만 시간을 또 가졌다. 그러면 뭐 본인 뭐 기소와 관련해서 뭐 엿바꿔 먹은 거 아니야 이런 공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흘리면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번에 처음 만나는 윤석열과 이거 하나는 반드시 내가 관철시켜 놓겠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25만 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저는 25만 원 그건 글쎄요. 뭐 선거 전 국면과 선거 후 전 정말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렸던 게 물론 많지만 김건희 뭐 관련된 많지만 최상병 관련은 이게 지금 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 5월 2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처리가 되는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이거 하나만큼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우선순위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국민에게 먼저 공표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물론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박절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해서 몰아붙이고 야 너 마누라 단속 잘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였던 민심이 25만 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쳐들어오는 거 너나 나나 못 막는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 25만 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제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홍철호 수석이 나서겠죠. 그 한준호 비서실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교하게 조율을 해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거 대표 되고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고 처음 야당 대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좀 정례화하고 자주 보고 이런 뭔가를 좀 다짐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뭔가를 좀 받아내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너는 죽는다. 이걸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일단 현재 제1야당이 민주당이니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25만 원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지만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채양 명주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중요한 의제로 확실히 갖고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 심판의 구체적 사안은 이채양명주. 이 5가지 사안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영수회담에서 눈 감은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전현 대변인 이채양 명주 얘기를 반드시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민생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늘 정치를 할 때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5만 원 지원금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사실은 처음 이제 대통령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정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니까 뭔가 바뀌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25만 원 지원금이 나온 것이지 그것만 의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고 최상병 관련한 특검 문제라든가 말씀해 주신 정권 심판의 여론이 담겼던 이채양명주 이 정어리 TV에서 정말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제가 뭐 그냥 직간접적으로 취재하거나 만났던 경험을 돌아보면
사진 찍는 스타일은 사실 아닙니다.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숨어졌던 그게 드러났는데 어제 그게 너무 커가지고 심지어는 갑자기 대통령 윤석열이 그 두 사람 소개하면서 등장한 것도 그거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우 아빠 헬리님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제 아내가 네가 윤석열이냐 술 좀 그만 처먹어라 이런 말 하는데 이럴 때마다 기분 나빠서 내가 술 안 먹는다 이러는데 저도 힘든데 제 양반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끊을 겁니다. 그래요. 술 끊은 거 그거 너무 조국 대표가 무리한 주문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가끔 그 생각 들어요. 저자가 나라 돈으로 술 처먹으려고 대통령 됐나?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걸까요? 해도 너무하죠. 예. 2부에서는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왜 천공이 의대 증원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거 정말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것도 궁금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참 궁금하고 김건희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짚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님 12일 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틈틈이 정치 1번지 제 방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뭘 보냐고 물어보길래 정치 1번지 보여주면서 21명 구독시켰어요. 아이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은영님 제가 이채양명주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그리고 정어리몰에서 어제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꿀배도라지 홍삼 진액 그거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제가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정어리몰에 추천시킨 거거든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천공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의협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천공 얘기가 직접 목소리로 있지는 않나요? 예, 그 CG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사려는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된다. 만남을 피하지는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응하겠다. 공신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비공개 만남을 제안하면 도우겠다. 김유정 의원님, 쥐가 뭔데?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 본명이 이천공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의대 정원도 2,000명, 뭐 2,000 숫자와 2,000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 때문에 2,000명 중원이다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천공을 인터뷰한 데일리 메디라는 또 이 매체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고 뭐 누군 토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방송국에 뭐 1대1로 불러서 뭐 토론하자고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 너무 과도한 오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오지랖입니까? 이 천공이 우리 지금 이 정부와 의정 갈등, 증원 문제, 그다음에 그 필수 의료 관련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과 역할이 있길래 이렇게 나서가지고 인터뷰까지 하고 맞짱 서서 토론하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믿고 이러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다. 도대체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천공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윤경우 소장님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런 제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관계까지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천공이라는 인간 작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다루는 것보다 영수회담에서 야당이 의료개혁은 니들이 싸놓은 똥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지 말고요. 영수회담에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운영에 우리가 한 축이다. 그걸 보여주는 핵심이 저는 이 의료개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4월 말 5월 초까지 대학에 입시 요강을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멀쩡한 공대를 다니다가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사수, 오수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만약에 이 정원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뒤틀리면 이게 나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야당은 니들이 싸놓은 똥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러지도 안 되거든요. 천공을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 저는 저런 의미 없는 것보다는 야당이 오히려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2,000명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숫자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단순히 의료계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는 거 기다리겠다 이런 거 말고요. 오히려 그게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는 영수회담 가기 전에 우선순위 몇 가지 이걸 좀 갖고 그걸 국민에게 내놔주세요 이건데 천공 얘기 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김정은 의원도 잘 얘기하셨고 무슨 자격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얘기할 때마다 김건희라는 배우자가 가져오는 해악이 이렇게 크구나. 온 국민을 다 이렇게 정말 망쳐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요. 저는 근데 과거에 제가 보수당 출입을 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하는 토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을 믿으시냐. 전문가가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 자꾸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부 이외에 뭔가 비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믿게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왜 언론에 계속 또 등장을 할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서 해결책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의사들을 강경 진압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의사들 탓으로 들으려고 했지만 점점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안을 내놓고서는 개혁이라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니냐.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을 밀어붙이는 거야.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천공을 다시 여론이 소환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왜 저걸 믿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자꾸 만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천공의 인연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지 언론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보수당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부분에서 드러났던 공통점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200석을 넘기지 못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이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200석 넘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또 나라가 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다. 왜? 저자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 온갖 이제 뭐 악독한 방법을 다 쓸 건데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혜롭게 풀으라고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까 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측면도 있습니다. 전들 왜 빨리 좀 이 나라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석 넘는 것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200석을 안 넘긴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신 결과인데 이제는 딱
확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저자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자처럼 용맹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저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채양명주 심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 밝힐 걸 밝힌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건데 그냥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막 걷잡을 수 없이 화내고 이성을 잃고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악독한 자입니다. 악독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선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김건희 주주군도 마치 꽁 대가리 숨기듯 숨기고 있지만 200석 못 넘기면 바로 기어 나올 거다. 루마니아 대통령 언제 오늘 몇 시에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할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밝혔죠. 만약에 오늘 그 정상회담 하게 되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공식 일정 제기할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김 여사 역시 일부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상 배우자 간 교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안 나왔는지, 왜 투표도 도둑 투표를 했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이러이러이러하게 여러분 국민에게 잘못한 죄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슬그머니 나와서 뭐를 수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곧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부속실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쇼를 하면 바뀌었다라고 써줍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 전후 설명을 어제 좀 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예. 기자들 앞에 섰는데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장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오는 건데 어제 이미 온 거죠. 그래서 그거 슬그머니 이렇게 국민의 그 눈을 속이는 듯한 그런 태도로 슬그머니 하지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오후 예. 2시에. 장모 최은순 씨 지금 심사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석방. 심사 들어가는데 왜 MBC는 그러면 벌을 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오늘 심사 들어가는데 예정이 될까 지난번에 아닌데 지난번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징계 주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슬그머니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애꿎은 MBC만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지금 그러고 있는 참인데요. 장모도 이제 가석방 아마 해주겠죠. 작년 7월인가 아마 그 징역 1년 받고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선거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거고. 선거 전이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얘기도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MBC한테 또 질타하고 징계 주겠다고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돌아오는 것도 슬그머니 아무 이유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고 일단은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양국 정상의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이 대통령의 행보보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더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듯한 이런 현상.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쏟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불행한 일인데 기피 대상이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가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뭔지 똑똑히 반드시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교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외신을 통해서 나온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만 해도 사실은 국격에 상당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죠. 유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쿠에서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께서는 좀 참아주세요. 루마니아 대통령도 다 해외에 이렇게 순방하고 국외 활동, 해외 활동하면은 나라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영부인 활동도 이렇게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냐고. 뭐라고 설명하면서 배우자는 빠졌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슬쩍 덮여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갔을 때 그 사전 조율 단계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이런 지나친 요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지나친 요구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죠. 뭐 그때 무엇을 알려지기로는 뭐 엘리베이터 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몇 개 뭐 이렇게 했는데 꼭 그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과 닷새 전 뭐 며칠 전에 독일 방문 취소해버리고 난 그 후폭풍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가시화될 건가. 이것도 이 모든 것이 다 김건희라는 배우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아마 우리 현명한 국민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초청 못 받은 것도 봐요.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걸로 아니 우리가 봐야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몇 사람 우리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혜연 대변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김유중은 더 아니고 그냥 만만한 윤경호 소장으로 합시다.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윤경호 소장이 하루 전에 나 갑자기 내일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예를 댔어요. 그 다음에 모일 때 부르고 싶겠어요? 그러게요. 야, 그 사람 뭐 신용이 없잖아. 뭐 하루 전에 갑자기 뭐 이렇게 중요한 모임을 안 온다고 그러고. 아니 독일 그 방문을 그것도 국빈이었죠 아마. 예. 그런데 그걸 바로 저기 하고 그러면은 G7에 독일 있지 않나요? 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더만. 그리고 그전에도 나 다른 모임 올 때 보니까 걔는 까면 안 되더라. 그 얘기까지 진짜 곁들여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없으면 또 계속 뒷담화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진국은 안 그러겠어요? 말이 안 돼.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결례잖아요, 이거는. 며칠 전에 그것도 국빈 방문인데 얼마나 전후로 몇 달간은 준비를 하고 그 많은 절차와 형식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 친구 사이 약속도 오래전 약속을 사흘 전에 취소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즉흥적이고 뭐 그러는데 한동훈 건도 약간 그런 점도 있어 보여요. 정말로 한동훈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할 모양이 있으면 뭐 둘이 개인적인 톡이나 뭐 전화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전화해서 야 정말 수고했다. 뭐 조용히 한번 와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죠. 뭐 저쪽에서 원내대표 해가지고 야 너 부른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님이 이런 말이 나오죠. 김경률 하나가 한동훈하고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백수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예. 저도 예를 들어 우리 김현정 앵커님하고 네. 식사 약속 잡은다라고 하면 네. 곧바로 이렇게 이틀 상관으로 더군다나 토일을 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야, 몇 개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렇죠. 일주일 정도 말미는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뭐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저는 꼭 그 이틀 전에 전화해서
한동훈이 삐쳤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윤경호 소장님, 예를 들면 끝나고 한동훈을 먼저 만난 것도 아니고 홍준표를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배신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접 전화도 안 하고 저기 하고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아직도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수직 상하관계 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내 똘마니.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해도 말을 들어야 되는 내 꼬붕. 뭐 죄송합니다. 이 속을 써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이라고 앉혀놨는데, 뭐 보니까 뭐 인기가 올라, 뭐 자기 정치를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했고, 그게 빵 터진 게 김건희에 대해서 뭐 국민 눈높이 얘기했던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서로 앙금이 쌓여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뭐 사적으로 전화해서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식의 얘기.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오찬 건도 굳이 이걸 공개할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성사가 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공개가 된 게 어느 쪽에서 이걸 먼저 흘려서 언론에 다뤄졌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더 나쁜 쪽이었겠죠. 굳이 의도적으로 만약 공개를 했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쪽이었을 거고. 근데 이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 뭐 굳이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모든 정치인은요, 이게 스스로 지가 빛을 내는 발광체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후광 효과 때문에 그냥 덤으로 갔다가 한순간에 꺼지는 건지. 한동훈은 전형적인 후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은 설 땅도 없고 다시 복귀한다고 해서 주목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김경률이라는 비대위원도 이제 사라져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고, 한동훈은 더더욱 저는 사라져야 되는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거 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별말 했습니까? 배신이라고 불릴 만한 뭐 엄청난 일을 했나요? 국민 눈높이 얘기 2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께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그 런정섭 관련해가지고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그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서천에서 폴더 인사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무슨 게 어마어마하게 독립운동을 하듯 저항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랑 만나서 4시간 동안 뒷담화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열 받았겠죠. 비번 까면 되잖아요. 카톡 비번 까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공개해요. 한동훈도 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패가 있네요. 패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나 정치할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의 싸움이 볼만한데요. 기분 나쁘겠죠. 이관섭 비서실장이 너 물러가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못 물러가라고 했는데 나는 못 물러가, 이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총선 끝나고 제일 먼저 그래도 고생했다, 어찌됐건 간에 고생했다라고 해줄 줄 알았던 형님이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서, 그것도 비서실장이 또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서 금요일날 월요일 오찬 가능해? 다 같이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열 받았겠죠. 본인이 겪은 것 중에 가장 큰 수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본인이 아니래며. 너네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라고 국민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도 아닌 보수 정권에서 뭐 하는 건가 라고 내부에서 보수의 계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총선의 결과가 108석이라는 108번뇌처럼 돼버린 건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후속 인사도 이 모양이고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도 이 모양이니까 욕 먹을 수밖에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토사구팽 시리즈 사탄이겠죠. 일단은 안철수, 대선 막바지에 손을 잡았던 안철수에 대한 토사구팽, 그다음에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한 토사구팽, 그리고 결정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토사구팽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을 쓰는 용인소를 보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쓴소리를 하고 같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 아니면 이 윤석열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다뤘는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정권이 될 것인가. 그 기로점에 이제 딱 섰다. 더 이상 공무원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게 정무형 공무원이건 일반형 공무원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쨌든 뭐 정치인으로 뛰어들었습니다만 이 기자였던 습성이 있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국방부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방부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부처라는 이게 이번에 이종섭 런 대사 사태와 최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 좀 취재를 들었거든요. 이건 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인사의 문제, 참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군 장병 사망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다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토사구팽은 예견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공직 사회까지 확산됐을 때 이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 뭐 본인이 지금 뭐 몸이 안 좋다 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 보는 것을 보는 순간, 너도 아직 주제 파악을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홀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이회창 총재하고는 다르잖아요. YS가 이회창하고의 관계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 거하고 지금 어디 한동훈이 뭐 지금 그 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아까 진짜 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김희정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 가서 김건희 배우자와 어떤 얘기를 도대체 주고받았는지를 고스란히 한번 공개해 보시죠. 그 한마디만 드리자면 법률수석이라는 거 검토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저는 미국식 약간 본뜬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미국에는 백악관 내 카운슬러라는 이름의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소송, 송사, 그다음에 비리 등등과 관련된 개인 역할, 그 자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 그런 게 있거든요. 법률수석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결국 김건희 특검법 등등 이후에 대비, 그다음에 윤석열 본인도 물론 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최상병 특검법 대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결국은 남은 게 이복현과 한동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은 벌써 이제 관계가 멀어졌고 이복현이 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로펌 만드냐 이런 말이 나오는 글쎄요. 것 같고요. 네, 네.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가 주거침입죄로 그 입건돼서 뭐 수사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하나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토킹이면.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명확하지 않은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난번에 그 최재형 목사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저 공개하겠다고 했던 비공개 동영상도 좀 왜 아직 공개를 안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농띠님, 동훈아, 이렇게 된 마당에 비번 까라. 너는 정상 참작이란 게 있다. 예, 아이고 참.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또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 했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꿀배도라지 홍삼 진액 제가 강추합니다. 이 제품이 저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꿀도 들어있고 배도라지도 들어있고 배 들어있고 홍삼 들어있고 아주 이게 정말
무슨 제품인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강추하니까요. 꼭 드시고 환절기 때 특히 좋습니다. 면역력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요. 봄봄님, 라라라 남매, 리리리 남매님, 이호재님, 보수영님 TV님, 쪼사루스님, 하라님, 체스님 감사드립니다. 체스님, 앵커님 참말로 메가네가 너무 어울립니다. 패널님들께서도 메가네 쓰고 합시다. 메가네가 일본말로 안경이죠. 안경이죠. 네. 패널들도 다 쓰고 하시라. 내일 어떻게 내일 준비해 볼까요? 내일 한번 선글라스 쓰고 와보세요. 예, 그래도 혼내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님 왜 그러세요? 이쑤시개 하나 입에 물고 사랑해요 밀키스 한번 해주세요.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셨다는 건데. 주윤발 광고였죠.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전혜연 대변인님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내일은 더 힘차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